오늘은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50대, 60대 분들의 빚투, 빚내서 투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세요. 주식, 코인, 부동산, 여기저기 돈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아니면 늦어. 옆집 김씨는 몇 억 벌었다던데 이런 생각들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통계가 충격적입니다. 50대 이상 가계부채가 최근 5년 사이에 60%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50대 이상 개인 파산 신청자도 급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58세 김 씨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어요. 유튜브에서 지금 사면 2배 오른다는 말을 듣고 올인했죠. 처음엔 올랐어요. 3천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났어요. 더 오르겠지 하면서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팔아야 하는데 손절을 못했어요. 곧 오르겠지 하면서 기다렸죠. 결국 반토막이 났고 이자를 못 갚게 됐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전세집에서 살면서 매달 대출 이자를 갚고 있어요. 60대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신중하게 할 거야. 나는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영상입니다. 빚투가 왜 위험한지,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정말 투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50대, 60대가 빚투에 나서는가? 그 절박한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노후 자금 충분히 준비되셨나요?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하고 나서 통장을 보면 불안해요. 이 돈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지? 이 불안이 빚투로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족한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시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한가요? 부족하죠. 퇴직금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고 예금 이자는 거의 안 붙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주변 성공 사례에 대한 박탈감입니다. 친구가 부동산으로 몇 억 벌었다고 하면 어떤가요? 속상하죠. 나는 왜 그때 안 샀을까? 나도 했으면 지금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유튜브 보면 50대 주식으로 10억 벌었습니다. 부동산 갭 투자로 건물주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천지예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 기회라는 조급함입니다. 20대, 30대는 시간이 많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60대는 다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신중함보다 조급함이 앞서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 예금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엔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꽤 나왔어요. 연 10%씩 붙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고작 연 3%예요. 1억 원을 넣어도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이걸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금은 답이 아니야. 투자를 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젊은 사람들도 다 아는데 심리입니다. 요즘 20, 30대들 주식, 코인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회사 후배들, 자녀들도 투자하고 있어요.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었다고 시대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죠. 여섯 번째 이유는 유튜브, SNS 재테크 정보 과다 노출입니다. 요즘 유튜브만 켜도 재테크 영상 천지예요. 이 종목 사면 100% 오릅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립니다. 이런 영상들이 넘쳐나요. 처음엔 그냥 보다가 점점 빠져들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50대 분들의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55세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퇴직금 7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걸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난하게 늙을 것 같았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60세 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가 주식으로 2억 원 벌었다는 얘길 들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출받았죠. 전문가들은 중장년 비투 증가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노후 불안과 박탈감, 그리고 정보의 홍수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거기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절박함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정말 그래요. 급하면 실수해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해요. 절박하다고 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0대, 60대의 비투는 20, 30대와는 완전히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투의 치명적 위험, 왜 50대에게 더 위험한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20, 30대가 투자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해서 벌면 돼요. 20년, 3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60대는 다릅니다.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55세에 5천만 원 손실을 봤어요. 이걸 어떻게 메우죠? 일해서 벌기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재투자로 만회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결국 그냥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해요. 5천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두 번째 위험은 수입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50대 중반부터는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임금 피크제로 월급이 깎이고 60세 넘으면 은퇴하게 되죠. 은퇴하면 소득이 뚝 떨어져요. 국민연금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이 전부예요. 그런데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해요. 2억 원을 연 5%로 빌렸으면 1년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83만 원씩 이자만 내야 해요.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면 17만 원밖에 안 남아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꿔요.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위험은 건강 악화입니다.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못 자요. 혈압이 올라가요. 우울증이 와요. 50대, 60대는 건강이 중요한 시기인데 스트레스가 건강을 망가뜨려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0세에 주식 투자로 6천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 스트레스로 뇌졸중이 왔어요. 반신마비가 됐죠. 돈도 잃고 건강도 잃은 거예요. 의료비는 또 얼마나 들었겠어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네 번째 위험은 가족관계 파탄입니다. 배우자 몰래 대출받아서 투자했다가 손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이 시작돼요. 당신이 그걸 왜 했어?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평생 함께 산 부부가 노년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실망해요. 아버지가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하셨어요? 존경하던 부모님이 빚더미에 앉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심하면 자녀들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가족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위험은 신용회복 불가능입니다. 젊을 때 신용불량자가 되면 몇 년 버티다가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60대의 신용불량자가 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도 못 받고 전세집도 못 구해요. 노년을 신용불량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섯 번째 위험은 이자 부담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리로 투자하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빚도 마찬가지예요. 복리로 이자가 쌓이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5천만 원을 연 10% 이자로 빌렸어요.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갚다가 3년 후에 한꺼번에 갚으려고 해요. 그럼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달리면 6,500만 원이에요. 하지만 복리면 6,655만 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자를 못 갚아서 연체되면 연체이자까지 붙어요. 연 20%씩 붙으면 3년 후엔 8,640만 원이 돼요. 거의 2배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50대 이상 개인 파산 신청자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투자 실패 때문이래요. 주식, 코인, 부동산에 빚내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사례 연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58세 최 씨는 3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빌려서 코인에 투자했어요. 처음엔 2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신났죠? 그래서 더 빌렸어요. 7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어요. 총 1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코인이 폭락했어요. 8천만 원 손실이 났어요. 남은 건 2천만 원, 빚은 1억 원. 8천만 원 빚이 남은 거예요. 매달 이자 400만 원씩 내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요. 결국 개인 파산 신청했고 지금 60대의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50대, 60대의 비투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실패하면 재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빚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괴롭힙니다. 당신은 손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날려도 괜찮으세요? 1억 원 빚져도 갚을 수 있으세요? 아니라면 절대 비투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투 실패 사례, 실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56세 김 씨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렸어요. 집값이 5억 원인데 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이었거든요. 이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대형주가 아니라 작은 테마주를 샀어요. 유튜브에서 이 종목 곧 2배 오른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3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봐, 내가 맞았어. 하면서 더 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 5%, 10%.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했어요. 곧 오를 거야 하면서 버텼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어요. 손실이 50%가 됐어요. 1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자를 갚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결국 연체가 됐고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낙찰가가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원래 5억 원짜리 집인데 헐값에 팔린 거예요. 은행 빚 갚고 나니 1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걸로 전세집을 구했는데 1억 원짜리밖에 못 구했어요. 남은 5천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60대가 어떻게 살아요?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사례 두 번째입니다. 60세 박 씨는 전세자금 대출로 1억 원을 빌렸어요. 전세 보증금인데 이걸 투자에 쓴 거예요. 어디에 썼을까요? 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올인했어요. 처음엔 진짜 올랐어요. 3개월 만에 2억 원이 됐어요. 2배가 된 거죠. 완전 신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나 코인으로 1억 벌었어. 그런데 욕심이 났어요. 3억까지 가자 하면서 안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됐어요. 하루에 10%씩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30% 빠졌어요. 2억 원이 1억 4천만 원이 됐어요.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팔지 못했어요. 이렇게 팔면 손해야, 곧 오를 거야 하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결국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7천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어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은행 대출 1억 원은 갚아야 하는데 손에 있는 건 3천만 원뿐이에요. 7천만 원이 부족해요. 결국 자녀들한테 손을 벌렸어요. 자녀들이 7천만 원을 메워줬어요. 가족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평생 존경했는데 이제 실망이에요. 지금 박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사례 세 번째입니다. 55세 정 씨는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어요. 레버리지는 주가가 1% 오르면 2% 또는 3% 오르는 상품이에요.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커요. 처음 2주간은 좋았어요. 주가가 올라서 1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틀 만에 청산당했어요. 5천만 원이 전부 날아간 거예요. 청산이 뭐냐면 손실이 일정 수준 넘으면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전부 잃은 거예요. 신용대출 5천만 원은 남았어요. 매달 150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요. 회사는 이미 명예퇴직으로 그만뒀거든요. 결국 개인 파산 신청했어요. 지금 60세인데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자녀들한테 얹혀 살고 있어요. 사례 네 번째입니다. 62세 이 씨는 지인 소개로 해외 선물 투자를 했어요. 지인이 나 이걸로 1억 벌었어. 너도 해봐 하면서 권했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30년 친구였으니까요.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처음 한 달은 수익이 났어요. 200만 원씩 들어왔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넣었어요. 총 1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2개월 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투자한 회사가 먹튀한 거예요. 알고 보니 불법 업체였어요. 1억 원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못 찾았어요. 친구도 피해자였대요. 1억 원은 노후 자금 전부였어요.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뿐이에요. 62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요. 60대에 막노동을 하고 있어요. 사례 다섯 번째입니다. 53세 한 씨는 부동산 갭 투자를 했어요. 갭 투자가 뭐냐면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집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 전세가 4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전세 끼고 사는 거죠. 한 씨는 5천만 원으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5억 원이 4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해요. 하지만 집값은 4억 원이에요. 집을 팔아도 5천만 원이 부족해요. 결국 대출을 받아서 메웠어요. 그런데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라 전세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월세로 돌렸는데 월세로는 대출 이자도 못 갚아요. 매달 적자예요. 지금은 깡통 전세 상태예요. 집은 있는데 빚만 잔뜩 진 거예요. 이 5살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다들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시작했어요. 둘째, 처음엔 수익이 나서 더 욕심을 냈어요. 셋째, 손절을 못하고 물타기를 반복했어요. 넷째, 전문가 상담 없이 혼자 판단했어요. 다섯째, 빚이 빚을 불렀어요. 심리 패턴을 보면 이래요. 이번에만 이것만 마지막 하면서 계속 물타기를 해요. 손실이 커질수록 팔지 못해요. 이렇게 팔면 바보야 하면서 버텨요. 결국 전부 잃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해요. 이미 잃은 돈 때문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거죠. 빚투 실패 후에 남은 것들은 뭘까요? 빚, 우울증, 가족 갈등, 신용불량, 건강 악화. 돈만 잃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50대, 60대 파산 후 재기는 정말 어려워요. 젊을 때처럼 다시 일해서 벌 수가 없거든요. 결국 평생 빚에 시달리며 살게 돼요. 이들도 처음엔 자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공부했어 하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다 똑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도 따라줘야 하고 타이밍도 맞아야 해요. 그리고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사기의 표적이 되는 50대, 60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왜 중장년층을 노릴까요? 이유가 명확해요. 첫째, 자산이 있어요. 퇴직금, 집, 예금, 뭔가 돈이 있거든요. 둘째,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느려요. 젊은 사람들보다 정보 확인이 느리고 의심을 덜해요. 셋째, 노후 불안이 커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이런 말에 약해요. 사기 유형 첫 번째는 고수익 보장 펀드입니다. 원금 보장에 월 5% 수익 보장합니다. 이런 광고 보셨죠? 이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폰지 사기가 뭐냐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수익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해서 번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돈을 돌려주는 거죠. 처음 몇 달은 진짜 수익이 들어와요. 정확하게 약속한 날짜에 입금돼요. 와, 진짜네 하면서 추가 투자를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요. 회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제야 사기인 걸 알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5억 원 규모 폰지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어요.
한 분은 6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날렸어요. 사기 유형 두 번째는 지인 소개 투자입니다. 친구나 친척이 좋은 투자처 있는데 같이 할래? 하면서 권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의심 안 하고 투자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다단계예요. 다단계는 이렇게 작동해요. 한 사람이 10명을 모으고 그 10명이 각각 10명씩 모으는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쌓이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들 돈으로 수익을 가져가요. 하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손해를 봐요. 모집이 안 되면 망하는 구조거든요. 친구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어요. 평생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기 유형 세 번째는 부동산 개발 투자입니다. 이 땅 개발되면 10배 오릅니다. 지금 투자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땅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럴싸한 개발 계획서도 있어요. 분양권 계약서도 써줘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가짜예요. 땅은 있는데 개발 허가가 안 났어요. 개발 계획은 그냥 만든 거예요. 돈을 받고 나면 잠적해요. 돈은 못 찾아요. 계약서는 있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 유형 네 번째는 가상화폐 ICO입니다. ICO가 뭐냐면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이 코인이 상장되면 100배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요. 백서라는 걸 주는데 그럴싸하게 써놨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기예요. 코인 상장은 안 되고 개발도 안 돼요. 그냥 돈만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가상화폐는 규제가 약해서 사기치기 쉬워요. 실제로 ICO 사기로 수천억 원이 날아갔어요. 사기 유형 다섯 번째는 해외 선물 투자입니다. 미국 주식 선물로 월 10% 수익 이런 식으로 광고해요. 앱도 있고 실시간으로 수익률도 보여줘요. 처음엔 진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앱은 가짜예요.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빼려고 하면 갑자기 안 돼요. 시스템 오류, 확인 중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결국 연락이 끊기고 돈은 못 찾아요. 사기의 공통 패턴이 있어요. 첫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써요. 세상에 원금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 주는 투자는 없어요. 은행 예금 빼고는요. 둘째, 월 수익 보장이라고 해요. 투자는 손실도 있고 수익도 있는 건데 매달 보장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셋째, 지금 아니면 기회 없음이라고 조급하게 만들어요.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넷째, 아는 사람만 모집이라고 해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자존심을 자극해요. 실제 피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3세 김 씨는 고수익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했어요. 2년 동안 매달 1,500만 원씩 수익이 들어왔어요. 진짜인 줄 알고 친구들한테도 소개했어요. 친구 10명이 각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투자했어요.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회사가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 처음 2년 동안 받은 수익은 다른 투자자들 돈이었어요. 실제 운용은 안 하고 돈만 모았던 거죠. 김 씨는 5억 원을 날렸고 친구들도 전부 손해봤어요. 친구들은 김 씨를 원망했어요. 네가 소개해줘서 이렇게 됐어 하면서요. 김 씨는 친구들도 잃고 돈도 잃었어요. 지금은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기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원금 보장에 월 5% 이상 수익? 사기예요. 둘째, 회사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법률 용어 많고 복잡하면 전문가한테 보여주세요. 넷째, 주변 사람들한테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사기당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세요. 빠를수록 돈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조급하게 만드는 건 다 사기입니다. 당신이 투자하려는 곳 검증했습니까? 회사 이름 검색해봤나요? 등록된 업체인가요?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투자하려면 최소한의 안전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투의 위험성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투자는 해야 하는 거 아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예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적절한 투자는 필요해요. 하지만 절대 빚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 원칙을 지켜야 해요. 원칙 첫 번째, 빚은 절대 내지 마세요. 여윳돈으로만 투자하세요. 대출받아서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어떤 대출도 투자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빚은 이자가 붙거든요. 투자는 손실 볼 수도 있는데 이자는 무조건 내야 해요. 투자 손실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 감당이 안 돼요. 원칙 두 번째,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세요. 생활비, 노후자금,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총 자산이 2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생활비로 5천만 원, 노후자금으로 1억 원, 비상금으로 2천만 원은 따로 빼놔야 해요. 남은 3천만 원 중에서 일부만 투자하는 거예요. 1천만 원 정도요. 1천만 원 잃어도 삶에 지장 없으면 그 돈으로 투자하세요. 원칙 세 번째, 분산 투자하세요. 한 곳에 몰빵하면 망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하나만 사지 마세요. 여러 종목에 나눠서 사세요.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 예금, 부동산도 섞으세요. 한 곳이 망해도 다른 곳이 살아있으면 전체 손실은 줄어들어요. 원칙 네 번째, 단기 수익 욕심 버리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한 달에 20% 벌자 이런 생각하면 망해요. 단기로 큰 돈 버는 건 도박이에요. 투자는 장기로 해야 해요. 최소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하세요.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마세요. 원칙 다섯 번째,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공부는 필수예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업계 전망은 어떤지 알아야 해요.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이 종목 사라고 해도 본인이 이해 못하면 사지 마세요. 원칙 여섯 번째, 손절 라인을 정하세요. 감정을 배제하세요. 10% 손실 나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손실이 나면 아까워서 못 파는 게 인간 심리예요. 하지만 감정 때문에 손절 못하면 더 큰 손실로 이어져요. 기계처럼 규칙대로 하세요. 원칙 일곱 번째, 배우자와 상의하세요. 투명하게 하세요. 혼자 몰래 투자하면 안 돼요. 배우자한테 나 이만큼 투자할 건데 괜찮아? 물어보세요. 반대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가족이 반대하는 투자는 위험한 거예요. 50대 이상 추천 포트폴리오를 알려드릴게요. 안전 자산 중심으로 가야 해요. 예금 50%, 채권 30%, 주식 20%. 이 정도가 적당해요. 예금은 안전하고 채권도 비교적 안전해요. 주식은 20%만 하세요. 주식도 대형주 위주로 하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안정적인 기업이요. 절대 피해야 할 투자가 있어요. 레버리지 상품, 선물 옵션, 알트코인.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손실이 몇 배로 커져요. 선물 옵션은 만기가 있어서 시간에 쫓겨요. 알트코인은 사기가 많고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 세 가지는 젊은 사람들도 망하는 거예요. 50대, 60대는 더욱 피해야 해요. 전문가 포트폴리오 예시를 드릴게요. 총 자산 2억 원 중에서 투자 가능한 돈이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예금 2,500만 원 50%, 국채나 회사채 1,500만 원 30%, 대형주 주식 1,000만 원 20%. 이렇게 분산하면 안전해요. 주식이 반토막 나도 전체 손실은 10%예요. 감당할 만하죠.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안전 투자는 이거예요. 첫째, 증권사 가서 계좌 만드세요. 둘째, 삼성전자 주식 10주 사보세요. 100만 원 정도예요. 셋째, 3년 동안 그냥 두세요. 매일 시세 확인하지 마세요. 넷째, 3년 후에 보세요. 올랐으면 팔고 안 올랐으면 더 기다리세요. 이게 안전 투자예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비투 대신 이렇게 하세요. 현실적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첫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돈을 벌기 어려우면 덜 쓰면 돼요. 고정비를 점검해 보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이런 것들 한 달에 얼마나 나가나요? 안 쓰는 건 해지하세요. 통신비는 요금제 낮추고 보험은 중복된 거 정리하고 넷플릭스 같은 거 안 보면 끊으세요.
이것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식비도 줄일 수 있어요. 외식 줄이고 집에서 해 먹으세요. 배달 음식 시키지 말고 직접 만드세요. 한 달 식비 100만 원 쓰시면 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50만 원 아끼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투자 안 해도 이만큼 모을 수 있어요. 대안 두 번째는 부업이나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수입을 늘리세요. 은퇴했다고 놀지 마세요. 일하세요. 편의점, 경비, 택배, 뭐든 좋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버세요.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투자로 6천만 원 벌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일해서 버는 건 확실해요. 경력을 살릴 수도 있어요. 50대, 60대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 경험을 파세요. 컨설팅, 강의, 멘토링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어요. 대안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겁니다. 연금을 극대화하세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아요. 70세부터 받으면 36%더 받아요. 예를 들어 65세에 100만 원 받을 걸 70세까지 미루면 136만 원 받는 거예요. 한 달에 36만 원 차이예요. 1년이면 432만 원이에요. 70세까지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때까지 일하시거나 예금 이자로 버티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늦게 받는 게 유리해요. 대안 네 번째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영목이지라고도 해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매달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평생 받아요. 집에 계속 살 수 있어요. 돌아가시면 집은 국가가 가져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돈이 들어와요. 자녀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으면 안 하면 되고 자녀가 집 필요 없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대안 다섯 번째는 집 다운사이징입니다. 부동산을 현금화하세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 팔고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면 2억 5천만 원이 생겨요. 이 돈으로 15년은 살 수 있어요. 한 달에 130만 원씩 쓰면 돼요. 큰 집은 관리도 힘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작은 집이 편해요. 청소하기도 쉽고 난방비도 적게 나와요. 대안 여섯 번째는 자녀 지원을 줄이는 겁니다. 선을 그으세요. 자녀 결혼 자금, 집 사는데 보태주는 돈, 손주용 돈, 이런 거 다 합치면 몇 천만 원이에요. 안 주면 그 돈이 노후 자금이에요. 물론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지만 과하게 주면 본인이 힘들어져요. 미안하지만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해 하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자녀들도 이해할 거예요. 마인드를 전환하세요. 대박보다 안전이 중요해요. 1억 벌려다가 5천만 원 잃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지키는 게 나아요. 욕심을 버리세요. 현실을 수용하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2억 원 있으면 2억 원으로 사는 거예요. 10억 만들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2억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50대 60대 비투가 위험한 이유를 6가지 봤습니다. 첫째, 시간이 없어요. 손실 회복할 여유가 없어요. 둘째, 수입이 감소해요. 빚 갚을 능력이 떨어져요. 셋째, 건강이 악화돼요.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려요. 넷째, 가족관계가 파탄나요. 배우자, 자녀와 싸우게 돼요. 다섯째, 신용회복이 불가능해요.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요. 여섯째, 이자 부담이 커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비투와 안전투자와 대안을 비교해 볼게요. 비투는 높은 수익을 노리지만 위험도 크고 실패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안전투자는 수익은 적지만 원금은 지킬 수 있고 마음도 편해요. 대안은 투자 없이 지출 줄이고 수입 늘려서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마지막 경고를 드립니다. 빚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괴롭힙니다. 한 번 진 빚은 갚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50대, 60대는 더 그래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빚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매일 이자 걱정, 원금 걱정에 시달려요. 그게 10년, 20년 계속되는 거예요. 비투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도 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돼요. 이미 비투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손절하고 빠져나오세요. 아직 안 했다면 계획을 취소하세요. 노후는 대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사는 게 행복한 노후예요. 빚에 시달리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빚 없이 작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오늘 빚 내려던 계획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가요? 잃어도 괜찮은 돈인가요? 배우자는 동의하나요? 하나라도 아니면 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안전한 재테크 완벽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빚 안 내고 안전하게 노후 준비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특히 이 영상은 주변 50대, 60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비투하려는 분들을 말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달성된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투 경험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빚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직접 목격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한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날이 생신이었는지 식당 주인이 작은 케이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애들아, 아빠 생일인데 저녁에 시간 되니? 그런데 돌아온 답장들은 이랬습니다. 큰아들은 야근이 있다고 했고 딸은 아이 학원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아예 답장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케이크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시더니 결국 혼자 초를 끄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할아버지에게 만약 충분한 경제력이 있었다면 자녀들의 반응이 달랐을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가족마저도 점점 남처럼 멀어진다는 것. 이건 비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나중에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모한테 냉정한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이죠. 앞으로 60분 동안 6가지 핵심 주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해버린 가족의 풍경에 대해서, 두 번째는 경제력이 관계를 바꾸는 심리적 이유, 세 번째는 노후 준비의 현실적 기준, 네 번째는 돈보다 중요한 관계 자본 만들기, 다섯 번째는 세대 간 소통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혹시 중간에 공감되는 부분이나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면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가족의 풍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가족의 중심에 계셨어요.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고 그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절대적인 가치였죠. 큰 집에 가면 3대가 함께 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대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4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예요. 이 말은 노인 두 분 중 한 분은 홀로 지내신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무려 40%가 넘는 노인분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계세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족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 시대입니다. 2025년 현재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1인 가구예요. 자녀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부산에서 산 부모님은 그곳에 남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삽니다. 명절에 한 번, 어쩌면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가 됐어요. 여기에 더해서 효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게 사회적 합의였다면 지금은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 중에서 부모님을 직접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하겠지만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응답이 60%였어요. 나머지 30%는 경제적 지원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냉정한 것일까요? 비정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바뀐 결과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서울에서 30대 직장인이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아시나요?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생활비, 교통비, 식비를 더하면 20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만약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면 육아비, 교육비까지 더해지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균 급여는 얼마일까요?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월 300만 원 정도 손에 쥐는 거예요. 여기서 400만 원을 쓰려면 빚을 내거나 저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마음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챙기기 어려운 겁니다. 명절에 용돈 10만 원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한 번은 지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50대인데 위로는 80대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20대 자녀가 있다고요. 부모님은 국민연금도 거의 안 나오시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자식은 취업 준비 중이라 용돈을 보태줘야 하고 본인은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카드값 걱정을 한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샌드위치 세대가 아니라 짓눌린 세대다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50대, 60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들의 노후도 준비 안 돼 있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고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나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이게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게 사회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30년, 40년 다니면 퇴직금 받고 연금 받으면서 노후가 보장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 얼마나 되나요? 50대에 명예퇴직 당하는 게 일반적이고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 세대처럼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안 하신 건 부모님 책임도 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친구가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가 해주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정서적 지지나 진로 상담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의무감을 느끼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도움을 주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철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다라고 받아들이시나요? 사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자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경제력이 있고 없고가 가족 관계까지 좌우하는 걸까요? 왜 돈이 없으면 가족도 멀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복잡합니다. 사랑과 의리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존재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본능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의 호혜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뤄야 관계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관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면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죠. 돈도 시간도 사랑도 전부 부모가 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 되면 이 균형이 조금씩 바뀌어야 해요. 자식도 부모에게 뭔가를 돌려줄 수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면 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부담감이 생기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미안하다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때 양측 모두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해요. 자식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는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65세쯤 되셨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걸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아들한테 매달 60만 원씩 받으세요. 처음 몇 달은 아들도 기꺼이 드렸대요.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아들 표정이 달라지더래요. 돈 드릴 때 한숨을 쉬거나 이번 달은 좀 힘든데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어머니는 너무 미안해서 괜찮다. 나 조금만 아껴 쓸게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50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아들한테 연락하는 걸 점점 줄이셨대요. 아들도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고요. 명절에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대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진답니다. 이게 바로 경제력이 관계를 바꾸는 현실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경제적 부담이 그 사랑의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부모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한국 노인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아시나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자식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 이게 노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50명이 넘습니다. 이건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예요. 그리고 자살 원인을 조사해보면 경제적 문제가 1순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합니다. 자식 세대의 현실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30대, 40대는 정말 힘들게 삽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3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가 한 달에 약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교육비, 교통비 등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특히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만 해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기저귀, 분유, 육아용품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들고 유치원 들어가면 사교육비가 추가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로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200만 원, 300만 원도 모자랍니다. 한 번은 제 조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촌, 저희는 애들 키우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제 월급이 400만 원인데 아내가 벌어오는 돈까지 다 합쳐도 저축은 못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는 대체 어디서 그 돈을 들여야 하나요? 이게 요즘 자녀 세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 세대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 60대, 70대 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신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으니까 굳이 노후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당연히 날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둘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지 노후 대비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셋째, 국민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게 1999년이에요. 그 전에는 공무원이나 일부 직장인만 연금 혜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70대 이상은 연금을 거의 못 받거나 받아도 아주 적게 받으세요.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예요. 이걸로 어떻게 생활하나요? 집이 있어서 월세 걱정이 없다 해도 식비, 의료비, 공과금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70대, 80대에도 일을 하십니다. 새벽 시장에서 청소하시거나 택배 상하차 일을 하시거나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준비를 못한 것도 자식 세대가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너무 빠르게 발전했어요. 불과 50년 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 사회까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어요. 복지 제도도 부족하고 연금 시스템도 불완전하고 의료비 부담은 너무 큽니다. 결국 개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힘들고 젊은 세대도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원망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부모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박정하냐고 하고 자식은 부모님은 왜 준비를 안 하셨냐고 하면 관계만 더 나빠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부모 세대는 내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하고 자식 세대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나는 지금 이 정도의 경제적 상황이다. 네가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고 자식은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게 금기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더 그렇죠. 가족인데 돈 이야기를 왜 하냐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든다고요.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이래서 이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어. 대신 이건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서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그래,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추상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만 하면 막막하죠.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해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세요. 뭐 연금 좀 받으면 되겠지 또는 집 한 채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볼까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약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올해 납부하고 많이 낸 분은 100만 원 이상 받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럼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소도시에서도 최소 100만 원은 있어야 근근히 살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인 1인 가구 최소 생활비가 한 달에 약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식비, 주거비, 광열비, 통신비,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의료비는 별도예요.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의료비를 더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최소한의 생활이에요. 여행 한번 가거나 친구들과 밥 한 끼 먹거나 손주 용돈 주는 것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수준이죠. 그럼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국은퇴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후에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부부 기준 한 달에 약 28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1인 가구로 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하고 1년에 한두 번 국내 여행 가고 취미 생활 조금 하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전히 해외여행이나 큰 지출은 어렵지만 그래도 인간다운 생활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자산, 그리고 추가소득원이에요. 먼저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50대라면 가능하면 60세가 아니라 65세부터 받는 걸 고려해보세요.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거든요. 1년 늦출 때마다 7%씩 증가합니다. 5년을 늦추면 36%나 늘어나요. 예를 들어 60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5세부터 받으면 한 달에 136만 원을 받습니다. 5년을 더 벌면서 생활하고 그 이후에 늘어난 연금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두 번째는 개인 자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집 한 채 있으면 월세 걱정이 없으니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만 있고 현금이 없는 경우예요. 요즘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 달에 약 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에 주택연금 90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14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 더 높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주택연금의 단점은 나중에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이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은 자식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세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려다가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잖아요. 차라리 주택연금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금융자산입니다. 저축, 예금, 주식, 펀드 같은 거죠. 이상적으로는 은퇴 시점에 최소 2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왜 2억 원일까요? 2억 원을 연 4% 이자율로 굴리면 1년에 800만 원, 한 달에 약 66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더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확보됩니다. 물론 2억 원을 모으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일찍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세부터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면
연 5% 수익률 가정 시 약 1억 2천만 원이 모입니다. 50만 원씩 저축하면 2억 원이 넘어가요. 그렇게 매달 50만 원씩 저축할 여유가 어디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고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한 직장인분은 45세부터 주말마다 배달 대행 일을 하셨대요. 한 달에 추가로 80만 원 정도 벌어서 전부 저축했어요. 55세가 됐을 때 그분 계좌에는 1억 5천만 원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퇴직금 8천만 원을 더해서 총 2억 3천만 원을 만드셨대요. 지금은 60세가 넘었는데 연금과 이자 수익으로 넉넉하게 사시면서 손주들 용돈도 주신답니다. 이분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일찍 준비하고 꾸준히 실천한 거예요. 네 번째는 추가 소득원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거죠. 요즘은 70세까지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대예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힘든 일은 어렵지만 가벼운 일이나 전문성을 살린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회계 일을 하신 분이 은퇴 후에 작은 회사들의 세무자문을 해주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목공 기술이 있으신 분이 소규모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꼭 전문 기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환경 미화, 도서관 사서, 보조 같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는 일자리들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국민연금에 더해지니까 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해요.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변수가 뭘까요?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져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백내장 같은 만성 질환은 기본이고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엄청나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가 약 4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33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건 꼭 미리 들어두셔야 해요. 건강할 때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지만 막상 아프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건강관리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건강하지 않으면 의료비로 돈이 다 빠져나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의료비 차이가 1년에 200만 원 이상 난다고 해요. 10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결국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테크인 셈이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노후에 자식 손 안 빌리고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것. 가능하면 늦게 받아서 수령액을 늘릴 것. 둘째, 부동산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할 것. 월세 걱정 없이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음. 셋째, 금융 자산 최소 2억 원 이상 준비할 것. 이자 수익만으로 기본 생활 가능. 넷째, 은퇴 후에도 가능한 일자리를 미리 알아볼 것. 건강할 때 일하면서 소득 유지. 다섯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 이 5가지가 갖춰지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경제적으로 준비만 하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관계 자본입니다. 이게 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롭고 쓸쓸한 노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 않아도 따뜻한 관계가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관찰하면서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지 연구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잖아요. 직장도 없고 매일 만나던 동료들도 없어지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이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없으면 심각한 고독감에 빠져요. 실제로 독거노인 중에서 우울증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밥은 먹고 살 수 있는데 먹고 나면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자리에 들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차라리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서 사람을 보는데 건강하니까 갈 데도 없어요. 이 말이 얼마나 슬픈지 아시나요? 돈은 있는데 외로워서 차라리 아프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없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 자본을 쌓는 거예요. 관계 자본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나를 아끼고 챙겨주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 자본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까 경제적 부담이 관계를 해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는 태도예요. 자녀를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존중해줘야 해요. 대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짧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가끔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전화하거나 자주 만나자고 조르거나 손주를 내 마음대로 보겠다고 고집 부리면 오히려 거리가 생겨요. 한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했대요. 예전에는 매일 아들한테 전화해서 밥 먹었니? 회사는 잘 다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런 잔소리를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점점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짧게 전화하고 잔소리는 하지 않기로 했대요. 대신 요즘 어떠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시간 되면 밥 한 번 먹자라고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빠, 요즘 뭐 하세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라고요. 부담을 덜어주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부부예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자식 키우는 동안 서로에게 소홀했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애정 표현도 없어지고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지냅니다. 이런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외롭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더 매달리게 되고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부부 관계가 좋으면 굳이 자녀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배우자와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함께 즐기고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한 부부는 60대에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대요. 매주 금요일을 부부 데이트의 날로 정하고 영화 보러 가거나 맛집 탐방을 한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워지더래요. 그러면서 20대의 신혼일 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지금은 70대인데 여전히 매주 데이트 하신답니다. 셋째, 친구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친구예요.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요가 교실, 서예 교실, 노래 교실, 뭐든 좋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대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가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깝대요. 함께 산에 오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산 정상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웃고 하산 후에는 막걸리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낸대요. 이 친구들이 있어서 일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넷째,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이든 종교활동이든 취미 동호회든 뭐든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비율이 일반 노인보다 절반 이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는 긍정적인 자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일도 안 하고 자식들도 바쁘고 사회에서 내 역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면 달라져요. 아,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신대요. 일주일에 2번 어린이 도서관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 평생 교육을 받으세요.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게 즐거워요. 시간도 많고 압박감도 없고 순수하게 즐기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대학교에서 하는 실버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외국어, 컴퓨터, 미술, 음악, 역사 뭐든 배울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7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대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냐고 하셨는데 손주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니까 배우고 싶어지셨대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들으셨는데 이제는 유튜브도 보시고 온라인 쇼핑도 하시고 손주들하고 영상통화도 하신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단톡방도 만들어서 매일 이야기를 나누신대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관계 자본을 쌓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요. 그냥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서면 됩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들이 안 와서 외롭다. 손주들이 안 보여서 슬프다. 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나만 힘들게 만들어요.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쁜데 내가 외로워하고 슬퍼하면 그들도 부담스럽고 나도 계속 불행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오면 좋고 안 와도 나는 내 삶을 즐길 거야. 손주들 보면 좋지만 안 봐도 나는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정서적으로 독립하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편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전화 안 하면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니까 아들 생각 안 해도 하루가 금방 가요. 오히려 아들이 전화하면 어머 바쁜데 괜히 전화했네 하면서 빨리 끊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더 자주 전화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정서적 독립의 힘입니다. 내가 독립적이고 행복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더 다가오고 싶어 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준비하고 관계 자본도 쌓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게 남았습니다. 바로 세대 간의 소통이에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가족 간의 대화가 안 되면 관계는 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대부분 기대치의 차이에서 옵니다. 부모는 이런 기대를 하죠.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내가 나를 챙겨줘야지. 자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내 삶이 바쁜데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지? 이 기대치가 맞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부담스러운 부모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치를 낮추세요. 과거처럼 자식이 나를 모시고 내 모든 걸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힘들어요. 그들이 나를 완벽하게 챙겨주기를 바라면 실망만 커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얼굴 보러 오고 명절에 용돈 조금 주면 그걸로 고마운 거야.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기대치를 낮추면 자식이 조금만 잘해줘도 감사하게 느껴져요. 둘째, 자식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진심으로 알아주세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물가는 비싸고 직장은 불안정하고 그 속에서 아이까지 키우려면 정말 녹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말하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면 고맙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괜찮다면 그것도 분명하게 말하세요. 우리는 연금하고 저축으로 충분히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열심히 하고 내 가정 잘 챙겨. 이렇게 말해주면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넷째,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세요. 며느리든 사위든 그들도 자기 부모가 있고 자기 가족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은 원래 효자 효녀였는데 결혼하더니 변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배우자 탓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에요. 오히려 배우자에게 잘해주세요. 명절에 오면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며느리나 사위도 마음이 편해지고 다음에 더 기꺼이 오게 됩니다. 이제 자녀 세대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릴까요? 첫째, 부모님의 상황을 파악하세요. 부모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건강은 어떤지, 외로움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상한 음식은 없는지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 수 있어요. 약은 제때 드시는지, 병원은 잘 다니시는지도 확인하세요. 둘째,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부모님,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드려요. 대신 이 정도는 할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반대로 할 수 있다면 규칙적으로 도와드리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거나 병원비나 특정 비용을 책임지는 식으로요. 불규칙하게 가끔씩 주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드리는 게 부모님께 더 안정감을 드립니다. 셋째, 돈보다는 시간과 관심을 드리세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의 돈보다 자식의 관심을 더 원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서 안부 묻고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고 명절에 얼굴 보고, 이게 부모님께는 큰 행복이에요. 한 직장인은 매주 일요일 오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건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니까 부모님도 그 시간을 기다리신대요. 통화는 10분 정도로 짧지만 엄마 아빠 잘 계시죠? 저 잘 있어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한테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 넷째, 부모님의 자존감을 지켜드리세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왜 준비를 안 하셨어요? 라는 식의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님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줘요. 대신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 차례예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도움을 주되 부모님이 초라하게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해요.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매일 전화하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엄마, 매일 전화하시면 제가 업무 중에 받기 어려워요. 대신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전화드릴게요. 이렇게요. 또는 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면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 어려운데 다음 주는 어떠세요? 라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시간을 조율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도 경계가 필요해요.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너는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직장은 왜 안 옮기니? 이런 질문들은 자제하세요. 자녀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어머니는 이런 규칙을 만드셨대요. 아들네 집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가더라도 3시간 이상은 안 계신대요. 그리고 며느리 일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으신대요. 덕분에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고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놀러 오세요라고 연락을 한답니다. 또 중요한 건 유언장과 재산 정리예요. 이게 왜 경계 설정과 관련이 있냐고요? 재산 문제는 가족 간의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거든요. 나이가 들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계획해야 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돌아가면 재산은 이렇게 나눌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요. 또 만약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면 그 이유도 설명하세요. 너는 나를 더 많이 돌봐줬으니까, 또는 너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유를 분명히 하면 다른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생전의 증여를 고려하세요. 자녀들이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는 30대, 40대예요. 집 장만할 때, 아이 키울 때 말이죠. 그때 도와주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어요. 다만 생전 증여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주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남겨두고 여유 있는 부분만 증여하세요. 한 아버지는 70세 때 두 아들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죽어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필요할 때 주는 거다. 대신 나는 나머지 재산으로 엄마와 잘 살 테니 너희는 너희 삶 열심히 살아라 하고요. 아들들은 정말 감동했고 그 돈으로 집도 장만하고 생활도 안정시켰대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명절마다 챙겨드린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서요.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기대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제는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이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0대에 계신 분들,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10년, 15년 동안 준비하면 여유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어요. 할 일 첫 번째, 재정 점검입니다. 지금 내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월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은퇴 시점까지 얼마를 더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목표는 은퇴 시점에 최소 2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면 연 5% 수익률 가정 시 약 1억 5천만 원이 모입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더하면 2억 원 넘게 만들 수 있어요. 할 일 두 번째, 빚을 정리하세요. 은퇴 전에 반드시 모든 빚을 갚아야 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에 대출 이자를 내면서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할 일 세 번째,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50대부터는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고 만성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의료비로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할 일 네 번째, 은퇴 후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60세에 은퇴해도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어요. 그 10년 동안 월 200만 원씩만 벌어도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노후 자금에 엄청난 보탬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세요.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인맥을 쌓거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뭐든 좋습니다. 60대에 계신 분들, 여러분은 지금 은퇴 직전이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죠. 이제는 준비보다는 실행의 시기입니다. 할 일 첫 번째,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현역 시절처럼 쓰면 안 됩니다. 수입이 줄었으니 지출도 줄여야 해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예를 들어, 차가 꼭 필요한가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게 유지비를 생각하면 더 저렴할 수 있어요.
통신비도 노인요금제로 바꾸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할 일 두 번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건강 상태가 좋고 다른 수입이 있다면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해요. 5년만 늦춰도 36% 증가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할 일 세 번째, 주택연금을 고려하세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할 일 네 번째,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으세요. 60대는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주 3일 하루 4-5시간 정도 일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금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할 일 다섯 번째,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하세요. 내 경제 상황을 알리고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나는 이 정도로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 또는 이 부분은 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70대 이상에 계신 분들, 이제는 유지와 관리의 시기입니다. 할 일 첫 번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더 이상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원금 보장되는 예금이나 국채 위주로 운용하세요. 수익률이 낮아도 안전한 게 최우선입니다. 할 일 두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율도 높습니다. 할 일 세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세요. 봉사활동이나 취미 활동도 계속하세요. 할 일 네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장래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미리 정리해두세요. 이게 자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할 일 다섯 번째, 삶을 즐기세요. 이제는 아껴 쓸 이유가 없어요. 물론 함부로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실행하세요. 나이가 더 들면 건강이 나빠져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80세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가셨대요. 평생 아껴 살아서 여행 한 번 못 가보셨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제 좀 쓰세요 라고 해서 용기를 냈대요. 가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 후로 매년 국내 여행을 다니신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60분 동안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세상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둘째,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최소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 수 있어야 자녀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요. 셋째,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따뜻한 가족관계, 좋은 친구들, 사회적 연결망이 있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넷째,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째,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각자의 나이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가족도 남이 된다는 말 너무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방법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자녀에게도 축복이고 나 자신에게도 축복이에요. 자녀들은 부모 걱정 없이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고 나는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살면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한 노후의 기준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통장을 열어서 저축 계좌를 만드는 것도 좋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고,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좋고, 동네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재테크 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